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연도의 기준이 되는 AD와 BC의 알파벳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글자들에게는 각각 종교적인 색채가 좀 담겨 있기 때문에 과연 어디를 기준으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AD라는 알파벳이 있죠. AD는 다른 말로 우리말에서는 서기, 이 서기라는 뜻은 서양의 달력 기준, 서양력 기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D에 대해서는 알파벳이긴 하지만 영어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라틴어에서 의미한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AD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의미를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표현이 뭐의 줄임말이냐면은 에노 도미나이라는 글자, 라틴어의 줄임말이 됩니다. 그러면 라틴어인 에노 도미나이, 이 AD에 담긴 의미가 영어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게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뜻은 Year of Our Lord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의 단어가 뭐냐면은 Lord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한다는 것은 그 단어에 담긴 종교적 의미까지도 내포하는 경우가 생기지요. 우리말에서도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불교 용어도 많이 있고 유교 용어도 많이 있죠. 그런데 절대자인 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Lord라는 뜻이 됩니다. 이걸 알파벳으로 표현하면서 AD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Lord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의 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라는 의미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 도미나이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에서 AD라고 돼 있지만 그때가 그러면 언제냐? 우리 주님의 해가 언제냐라는 건데 그 시기가 바로 예수 탄생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여호와가 태어난 해라는 그런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님의 생애를 본다면은 예수님은 실존에서는 살아서 생활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경에서 계속 논란이 되는 거는 뭐 부활을 했느냐 아니면 기사와 이적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사실이냐 하는 인간적인 갈등과 고민 이런 거는 있지만 어찌 됐건 역사상에 존재했던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의 이 기준이 오늘날에도 AD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그럼 예수 탄생 이전에는 인류가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예수 탄생 이전에 대해서는 BC, 여기는 다행히 또 영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Before Christ, 즉 크라이스트, 예수 탄생 이전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미를 언어에 담았을 때 우리는 그걸 사용하는 게 정말 어떤 때는 좀 어려운 경우도 있죠. 우리말에서도 간혹 가다가 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우리말에서도 그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언어적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이라는 말을 쓰면 굉장히 낮춘말이라 그러고 스님이라고 해야 높임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높은 말입니다. 중은 왕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했고 굉장히 높은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라 역사에서 나오는 차차웅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라 역사에서 보면 거서관이라는 박혁거세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차차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서관도 높은
존장자, 뭐 굉장히 존엄한 사람, 높은 사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차차웅 역시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차웅이라는 단어가 줄었어요. 차충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중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중은 우리말에서 높은 사람을 칭하는 의미였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거의 왕과 같은 존재다라는 걸로 높인 거였는데 지금은 뭐 느낌이 좀 달라졌는지 좀 중이다 그러면은 낮춤말이 되고 스님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님의 스는 승이라는 한자를 했던 건데 승님 이렇게 하다가 스님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재밌는 표현은 뭐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불교 용어를 갖다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야단법석이라는 거. 이런 어쨌건 이런 종교적인 용어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제가 그 스님들이 또 작별 인사할 때 goodbye 이렇게 하는데 이 goodbye라는 의미는 제가 그 앞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이런 뜻이 되는데 종교적으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 종교적인 의미가 되는데 저는 예수님과 특별한 어떤 인연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나 종교적인 이야기 빼고요. 제가 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근본 힘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그 현몽이라고도 하고 예지몽이라고도 하고 뭐 신비한 경험이긴 한데 제가 좀 힘든 시기에 잠을 제가 좀 피곤하면 정말로 너무 막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거의 24시간 48시간 이렇게 자는 버릇이 있는데 그날 어떤 일인지 제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잠을 잤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손을 잡고 집 뒤에 있는 공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은데 힘들어 이러면서 이제 징징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비옥해 보이는 땅 위에다가 저보고 씨앗을 하나 뿌리랍니다. 그러면서 아니 왜요? 뭐 좀 신기한 게도 그때 꿈에서 뵀던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저한테 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만 딱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심었더니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씨앗이 자라서 60배, 90배, 100배가 자랄 거다. 뜬금없는 얘기를 왜 저한테 와서 왜 그러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는 저한테 이제 그 양피지처럼 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한쪽을 저한테 건네주면서 이 두루마리의 끝부분이 완성이 안 돼 있다. 이게 뭐냐라고 이제 제가 여쭤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의 끝부분에 기록해야 될 문자들이 있는데 그 문자 표기를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저보고 하랍니다. 그런데 아니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런 방법 말고 요즘 힘들어 죽겠는데 돈 버는 방법이나 좀 이야기해주고 하시면 안 돼. 제가 이 말 딱 하는 순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 절어있는 이 모습을 한참 반성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죠.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했던 게 지금 문자로 기록된 인류가 살아오면서 문자로 기록된 거는 320여 가지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문자 표기를 좀 해라 라고 한 거죠. 그게 바로 엄청난 시간이 흘렀네요. 그게 2006년도입니다. 그래서 또 어떡합니까?
방법이 뭐지? 라고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제가 1995년도에 냈던 책에 그 글자 표기가 있는데, 이 글자 표기의 체계와 원리를 다시 출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새 한글을 만들었고, 그럼 이거 팔려고 해야 되는데 뭔 일인지 흘러가는 게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로 이 글자 표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이 들었는데, 그 돈을 들여서 만든 책을 선교사님들하고, 그때 무슨 우리나라에 그 선교대회도 있고 하니까 선교사님들하고 또 해외에 파견되는 분들한테 어떡합니까, 또 삥 뜯겼죠. 다 삥 뜯겨가지고 그래서 어, 그 뒤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보내고, 또 외국 대사관에 또 우편으로 보내고 해가지고, 혹시나 인류가 살아온 기록, 언어의 기록이 있으면 남겨두는 게 좋고, 이 방법을 활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자, 제 이야기였고요. 뭐 그거를 이런 기원이나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네요. 왜 하냐고 저한테 자꾸 뭐, 무엇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 질문하지 마세요, 이제. 자, 그래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데 before Christ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크라이스트 탄생 이전이 바로 before가 되겠죠. 이렇게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로 우리는 나눈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2023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느냐? 여러 번 역사상에 존재하지요. 단군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하자는 게 단기, 단군 기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탄생보다도 훨씬 이전 2333년 전에,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2333년으로 보통 역사학계에서는 인정하고 있죠. 그때 단군이 태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를 바로 기준으로 해서 개천절을 정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오늘날 2023에다가 2333을 더한 해가 바로 단군이 탄생한 기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단한 인물들에 대한 기준이지만 여러분 자신도 있습니다. 아, 몇 살이야? 저는 몇 살이냐고 물으면 꼭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인데, 고3인데요? 몇 살이라고 물었잖아. 고3이라니까요.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태어난 기준, 여러분도 예수님 못지않은 어떤 인간으로서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난 기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뭐 만 나이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그냥 만 나이야?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21살이니까 만 21살? 오와, 나 만 년도 더 살았네? 나는 그러면 예수보다 더 많이 살았나? 그렇게 계산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한국식 나이를, 개인적인 겁니다. 뭐 따지지 마세요. 제가 좋다는데. 한국적 나이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런 개념을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 시간, 태아기가 보통 10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10개월이라는 기간도 결코 내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도 아니고, 어쩌면 정말
엄마 아빠의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담긴 부모님의 보살핌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무시할 필요는 굳이 없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10개월이니까 한 살 더 먹었어 라고 한다면 뭐 어때?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적 나이가 꼭 나쁘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조상들의 지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오늘의 이제 발음, 한국인들에게 어려운 발음이 있는데 그 발음을 배우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 before라는 발음을 이제 앞으로 연결해 나갈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뭐 종교적으로 싫어, 종교로는 싸우지 마세요.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는 만약에 종교가 다르면 총으로도 싸우고 전쟁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거, 저희 아버님이 만약에 유교에 굉장히 엄격하신 분인데 며느리는 기독교면 싸웁니까? 이게 화합이 되는 민족이 희한하게도 우리 민족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할머니는 절에 가고 며느리는 교회에 가고 아들은 성당에 가고, 종교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이 사이에서 뭐 총 들고 싸우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색채를 지우고자 만든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ACE라든가 BCE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주 여호와를 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노 도미나이가 아니라 after common year, 공통, 커먼으로 바꿔버리죠. 전 세계가 나누는 어떤 시기의 기준, common, 1월, 제국,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것, 이런 개념으로 이제 ACE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색채를 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ACE로 만들었으니까, 그 기준을 정했으니까 이제 이 단어 가지고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Before Common Era. 그래서 BCE라는 표현이 등장한 겁니다. AD, BC 대신에 AC, BC가 뭐지? 이렇게 여기에 엄청난 종교적인 갈등과 논쟁이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사용하건 간에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사용하면 되죠. 자, 그래서 ACE라는 것과 BCE라는 표현도 각각 현재는 존재하게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이런 기준은 종교적인 경향을 넣느냐 안 넣느냐 정도지 연도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BCE로 하면은 지금의 2023년이 전혀 계산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기준은 똑같은데 용어, 이걸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서 나온 발음 중에서 한국인들이 어려운 발음 한 가지만 배우고 가지요. 영어의 F 발음입니다. 영어의 F 발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에는 없는 소리라는 거죠. 우리말에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1995년에 이 글자 표기를 만들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서는 왜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건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우리말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낼 때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라는 정의가 됩니다. F 소리가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continuous, 지속됩니다. 숨 쉴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숨 막혀요. 저도 오랫동안 못해요.
자, 그런데 이 윗니로 아랫입술을 마찰시키면서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소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귀에는 피읍으로 들리기 때문에 현재의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피읍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읍으로 하면은 또 알파벳도 P하고 교체가 돼요. P도 피읍이고 F도 피읍이 되면 전 이거 인정 못해요. 그래서 이 F를 피읍 아래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마찰을 시켜서 내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before라는 발음이 되겠죠. 근데 이 F에 대해서는 너무도 당황스러운 표기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들이 정한 어떤 외래어 표기 원칙이 있습니다. F를 H, 히읗으로 표기하는 거죠. 그래서 F가 들어간 영어 발음이 전부 히읗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우리 귀가 아니라 일본인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로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생긴 발음이 파이팅이 아니라 화이팅. 그 다음에 호일이 되는 이유, 포일이 아니라 호일, 파일이 아니라 파일, 커피가 아니라 코히. 코히라는 발음 들어본 적 없다고요? 글자하고 소리 일본어 방식 고집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 F의 발음을 내 귀는 아니고 일본인들의 귀에 히읗으로 들린다니까 우리도 히읗으로 하자. 어차피 우리말에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나온 무수히 많은 F를 H, 히읗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이 방송의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wafers라는 발음이 웨하스, 과자 먹으면서 강의하는 거랍니다. 웨하스라는 발음도 있고 웨이퍼스라는 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 웨하스 만드는 건 아닌데 웨이퍼스라는 발음이 하도 히읗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과자 이름.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에서는 화가 나겠지만 반도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글자만 놓고 보면 웨하스 만드는 과자 공장.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wafers라는 글자에서 F 발음이 들어가거든요. 그 F를 히읗으로 엄청 많습니다. F를 전부 다 H로 바꿨기 때문에 fence가 whence, female이 휘메일 이런 거 지금도 길에 가다 보면 간혹 봅니다. 자, 오늘은 중간에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기는 했는데요. 종교적인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아예 담아가지고 사용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표현을 썼다 그래서 부르고 뜯고, 언어는 마음을 나누는 의사소통의 수단이지 이게 종교를, 신념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AD하고 BC에 대한 그 표현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종교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했던 이 F 발음 바꿔보는 거 어떻습니까? 자, 오늘까지 F 발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연도와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PS와 AM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PS는 앞에 강의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그쪽을 참고로 하시고요. 중간에 이제 PS하고 AM, PM에서 P자가 같기 때문에 PS에 대한 내용도 잠깐 곁들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오전, 오후에 알파벳은 AM과 PM을 사용하죠. 이때 AM은 anti-meridian, 거기에서 A자, 첫 글자 A 있잖아요. A하고 뒤에 meridian, 이 글자에
첫 글자를 따서 AM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M, PM이 이제 세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면 NT, ANT가 어떤 뜻이냐면은 영어의 단어 의미로는 before에 해당합니다. before라는 말의 뜻은 뭐뭐 전에, 뭐뭐 앞에, 뭐뭐 하기 전에. 그러면 이전에 말이야, 뭐 이렇게 할 때 표현하는 전입니다. 앞전자예요. 우리말에서는 희한하게 그 우리말하고 한자어를 섞어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표현이 이제 역전 앞. 그러면 역 앞인데 거기다 전을 씁니다. 이런 표현에서도 이 전이 앞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요.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말에서는 한자어하고 이제 연결해서 뜻을 같이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일본어 같은 경우에도 모찌 떡 이렇게 같은 표현을 두 번 섞어서 표현한 거가 있고, 모래사장 이런 것처럼 그 모래가 한자어로 산데 모래를 갖다가 또 한자어로 표현한 내용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AM이라고 하면은 anti 메리디엄. 그럼 메리디엄의 뜻이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영어 단어로 보면 midday라든가 눈 이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언제가 midday야? 라고 또 물어보면 그냥 대충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또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농경시대 산업혁명 이전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시간을 분류할 때 이제 낮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할 때 똑똑한 사람들은 금방 파악을 했잖아요. 해가 한가운데. 그래서 내 정수리 모기에다 그냥 꽉 내려 꽂힐 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림자가 가장 작아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시간. 이게 바로 midday가 되겠죠. 자, 그리고 눈이라는 표현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fternoon 할 때 afternoon에서 그 눈이 바로 정오, 한낮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 뒤에라는 표현이 afternoon이 되겠지만 AM은 그러면 NT라는 뜻이 그 앞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오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할 건데 이 오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어는 시간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오전, 오후에 대한 내용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에 대칭되는 시간이 바로 자, 오시 이후. 다섯 아니에요. 자, 오시 이후. 한낮 이후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post 메리디엄이 됩니다. post라는 뜻은 뭐뭐 후에라는 의미를 갖는 접두사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뒤에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써놨는데요. 이 강의 말고 이 앞쪽에 보시면 PS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postscript 추신이라고 했어요. 요즘은 편지 쓰는 사람들이 참 드문데 과거에는 그 편지로 많이 전했잖아요. 저도 뭐 여러분들 또 듣고 싶어하는 군대 이야기 한번 할까요? 이제 저는 야 너 먹물 좀 먹었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연애 편지 대신 써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습작으로 딱 해봤어요. 연습해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저는 빵 터졌는데 첫 줄을 딱 보면서 근데 제가 그때 또 쫄병이어가지고 또 웃을 수도 없고 또 근데 첫 글자에 딱 보니까 뭐라고 쓰냐면 미지의 소녀 영자에게. 그럼 미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영자라는 이름을 알면서 미지라고 했느냐. 미지의 소녀 영자에게. 알지 못하는 소녀 영자.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에 어떤 내용 써달라니까 그래 알았어요 이렇게 했어. 아유 쓰고 있었죠. 갑자기 생각을 하더니 야 내가 그 말 빼먹었네. 그래. 또 뭔 이야기요? 뭘 써요? 나 저기 총 사게 5만 원만 좀 보내달라고 써. 제가 그래서 그랬죠. 아니 총 사게 5만 원이면 너무 적게 부르는 건데 아예 탱크 사게 돈 좀 보내달라고.
할부로 사겠다고 이렇게 쓰자고 했죠. 저는 비행기 부대에 있었으니까 탱크가 아니라 헬기 사자고 그랬어요. 헬기, 헬리콥터. 자, 맨 끝에다 써야 되잖아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PS 영자씨 헬리콥터 사야 되니까 이거 제가 정말 고민해가지고 할부로 살려고 합니다. 한 번에 사기는 너무, 그러니까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PS라는 거는 본문에 쓰지 못한 내용을 뒤에다가 쓰는 경우에 이렇게 P자하고 S자 써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로 하면 추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NT 같은 경우에는 앞 전자를 써서 표현하지요. 자, 포스트는 뒤, 후. 그러니까 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이 바로 이제 AM, PM의 메리디엄이라는 첫 글자하고 NT라는 첫 글자 따서 AM, 그 다음에 PM은 포스트, 메리디엄. 이게 줄여서 P하고 M이 합쳐서 PM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오자에 대한 얘기 많이 했죠. 네, 이거는 이제 한자를 좀 알아야만이 익힐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무슨 띠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한테도 간혹 선생님 무슨 띠예요? 그러면 얼굴 보면 기름띠, 허리 보면 허리띠. 어디가 맞아 이거지? 자, 띠. 그 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띠에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바로 한자어로는 1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2개의 띠를 갖게 되는데, 자, 어떤 띠냐 하는 거죠. 무슨 해에 태어났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동물로 나타냅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입니다. 이 중에 오자 보이죠? 여기에 이제 오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오자가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너무 이제 힘들고, 그래서 저번은 아니고 5년 전에 힘들고 그래서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저를 딱 부르면서 당신 얼굴에는 광채가 나는데 많은 사람들은 먹여 살리겠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어디에 보여요? 그랬더니 와보래요. 제가 또 순진하게 또 따라갑니까? 따라갈 것 같잖아요. 자, 솔깃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갑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띠가 뭐야? 그래서 기름띠? 허리띠? 이거 하다가 그 할아버지가 이제 계속 이렇게 저를 봐주겠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 저도 역학 지식도 조금 쌓았거든요. 훈민정음 공부하다 보니까 세종대왕이 뭘 공부했나 봐야 되잖아요. 세종대왕이 뭘 가지고 이게 훈민정음 만들었을까. 그래서 저도 역학, 그때 당시 사서 삼경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사서까지는 거표지까지 다 봤어요. 삼경은 아직 못 봤어요. 시경, 석경, 역경, 서경, 역경인데 그 중에서 역경, 주역이죠. 주역에 대한 책을 한 번은 읽어봤어요. 한 번. 그래서 이제 저는 나름대로 아니까 어디 잘하나 봅시다 하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손가락을 이렇게. 그래서 제가 또 가르쳐 줬죠. 할아버지, 그게 왜 이렇게 손가락을 하는지 알아요? 그랬더니 몰라. 내가 숫자식이 편해서 그러더라고요. 손가락 마디 펴봐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죠. 이 마디가 몇 개인가 보라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개네. 자, 12개니까 뭐하고 같아요? 그랬어요. 옛날 조상들은 숫자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파악할 때 우리의 손 가지고 꼽잖아요. 어린애들도 봐요. 덧셈 딱 더하기 하면은
3 더하기 5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8 금방 나와요? 천재들이네. 난 손가락 꼽는데. 이렇게. 손가락 꼽아봐요. 정확해요. 그러다가 정확해. 간혹 가다가 저는 이제 손가락을 숫자 세다가 하나, 둘, 원, 투, 쓰리는 우리가 발음하지 않고 4하고 5 이렇게만 셌더니 손가락이 미국 욕이 됐다고. 이렇게. 어쨌건 여기에 12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표현을 하는데 다음에 제가 이제 수학 이론에서 몇 가지 나올 때도 말씀드릴 거예요. 인간의 신체 구조하고 영어 단어에서 나오는 숫자 표현들은 다 이런 연관성을 갖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대로 따라서 가면 쥐를 한자로 자라 그럽니다. 쥐띠, 그 다음에 소띠, 축, 그 다음에 범. 우리말 고어에서는 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범 내려온다 이거 있잖아요. 그 노래. 호랑이. 그 다음에 토끼, 묘. 토끼. 어디까지 셌어요? 아이고. 여러분들이 더 젊은 친구들은 빨리빨리 세니까 해. 그 다음에 용, 진, 뱀, 사, 말, 오. 오, 듣고 싶은 이야기 나왔죠? 오. 이게 말띠의 시간이에요. 이게 옷입니다, 옷이. 그러면 또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골치 아프네, 이거. 다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요. 자, 그러면 이게 자시가 몇 시냐면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입니다. 자, 그때부터 따지는 거예요. 2시간씩. 여기 12개라고 그랬잖아요. 또 잊어먹은 사람 있으면 다시 봐. 12, 2시간씩. 12 곱하기 2, 그러면 24. 그래서 24시간이 되는 거예요. 2시간 단위로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 오 자, 옷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오면 언제냐면은 제가 이렇게 와서 이게 중간 6마디 지났잖아요. 그럼 가운데 온 거예요, 가운데.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입니다. 2시간씩 단위를 해보세요. 일일이 다 해주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집에서 할 일 없는 분들 그냥 천장 보면서 문이 새지 말고, 화장실 가서 바닥 무늬가 왜 이렇게 틀렸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화장실 가가지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여름 띠에 해당하는 게 딱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 거 잠깐 뭐 보면은 미, 양, 그 다음에 잔나비라는 순 우리말이 있습니다. 원숭이. 그 다음에 닭, 유, 개, 술, 돼지, 해. 자,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우리 동물이고요. 또 친절하게 제가 영어로도 써놨죠. 사진 찍어 캡처 해가지고 지금 단어 외우세요. 외우기 싫으면 안 외워도 돼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시를 제가 중심에서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오시가 바로 오늘 아까 이야기한 AM과 PM의 메리디엄의 줄임말입니다. 메리디엄이라는 거는 이 표현이 들어가는 거죠. 오전, 오후하고 겹쳐집니다. 그 제가 목소리를 좀 높였는데 갑자기 제가 녹음하는 이쪽 밖에서 무슨 잡상인 소리가 들렸어요. 좀 편집 안 하니까 그대로 나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옷인데 이 오라는 거가 바로 이제 11시부터 1시니까 그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12시 있잖아요. 노래 그거 해놨잖아요. 어쩌지 벌써 12시 와. 그 12시. 그럼 12시는 뭐냐? 오시의 가운데에 있죠. 가운데에 해당하는 것을 한자어로 정을 씁니다. 합치면요. 오정. 힌트 다 줘도 꼭 저렇게 틀리는 분들이 정오. 그러니까 가운데 오시. 그래서 정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위로 올라가 봐야 되겠죠. 처음 출발할 때 자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러면 자시 밤 11시부터 1시 사이고, 그럼 한가운데는 정자요? 아까 종우래매. 그럼 정자 아닌데 자정인데. 자, 자정입니다. 자정. 그래서 자시의 한가운데 밤 12시가 바로 자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라는 거는 이제 한자어 제가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앞이라고. 그럼 옷이 앞쪽, 11시부터 1시 앞쪽에 있으면 오전, 앞전자 써서 오시 전, 오전. 그럼 뒤에는요? 똑똑한 여러분들 다 오후. 틀릴까 봐서 좀 못했어요. 후오 그럴까 봤어요. 오후. 자, 그래서 오전이라는 표현은 AM이고, 알파벳으로 쓸 때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에서는 한자어로 표현한 그 오전, 그리고 오후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포스트 메리디엄, 그 다음에 엔티 메리디엄에서 AM, PM이 나왔고요. 이 단어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환경에서는 오전, 오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시간에 관련돼서 AM, PM에 대한 내용, 그래서 영어를 제가 주로 하지만 다음에 한자 관련되는 것도 많이 할 거고, 프랑스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이런 표현들까지 사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필요한 거예요. 다양한 언어 지식 가지고서 우리의 발음을 교정하는 시간이고, 훈민정음이 추구했던 모든 사람이 글자 표기를 완성하고 스스로 익히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 언어에 담겨 있는 문자적 특성과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영어 줄임말은 WC입니다. 화장실 앞에 주로 표시되어 있죠. 이 W와 C는 각각 두 가지의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water라는 물을 의미하는 단어하고요. closet이라는 벽장, 벽장의 개념이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밀폐된 공간, 사각이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문을 닫으면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그런 개념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water라는 말과 밀폐된 공간, 자, 이걸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어떤 공간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그 안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영어 단어에서 줄임말이 우연에 의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일정한 기술의 발전을 거쳤을 때는 그 기능을 용어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워러라는 개념이 이제 수세식 화장실이죠. 시골에 혹시 지금도 남아있긴 한데 푸세식 화장실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런 화장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물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수세식 화장실로 바뀌는 거죠. 물을 사용해서 뒤처리를 하는 방법이죠. 따라서 보통의 화장실처럼 밀폐된 공간만 있던 것에서 물까지 사용해서 뒤처리를 할 수 있는 과정. 그러면 위생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날과 같은 그 양변기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변기라는 게 이제 화장실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이러한 양변기 형태를 보면 물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로 뒤처리를 하는 과정, 당연히 물이라는 단어하고 closet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공간, 꽉 막힌 공간에
물로 뒤처리할 수 있다. 그곳이 바로 water closet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흔히 착각을 하는 게 영어의 리을이 뭐냐라고 하면 L이나 R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많은 강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L이나 R은 우리말 리을이 아닙니다. L은 우리말로는 리을 두 번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리을 두 번이라는 거, 오늘 이 단어는 워러이기 때문에 워러가 왜 저렇게 표현되는지를 우선 살펴볼 것입니다. 자, L은 리을 두 번이고 그 다음에 R은 우리말의 로나 루가 섞인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말 리을과 비슷한 단어는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워러에서 보듯이 이렇게 모음 어가 있고요. 또 여기 모음 어가 있습니다. 물론 워러라고 발음할 수도 있지만 워터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워터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볼 수 있죠. 그런데 특히 미국식 영어에서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으면 t가 리을로 바뀝니다. 즉 t가 티읕이 아니라 리을로 바뀌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모음과 모음 사이에 티읕이 있으면 그 티읕이 리을로 바뀌고 이 리을은 우리말 리을과 가장 가까운 소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t뿐만 아니라 d의 경우에도 그게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을 때는 t와 같이 우리말 리을에 가깝게 소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adio 이런 경우에 radio 이런 식으로 D가 리로 소리나는 경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별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발음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음운 현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리을이 영어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모음과 모음 사이에 나오는 T와 D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WC가 water라는 단어와 closet으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water라고 표현한다면 closet 발음에 이 발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제가 1995년 10월 9일부터 이렇게 발표해서 나타내고 있는 표기 원리입니다. 이 글자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여기서 closet에서 S는 영어의 Z 발음이 납니다. Z라고 많이 되어 있는 일본어 방식의 발음 Z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제가 표기하는 세모 모양의 글자. 이 세모 모양의 글자는 바로 영어의 Z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글자 표기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글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글자를 제가 Z 발음에 가져온 이유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는 만약에 시옷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다면 시옷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위로 연결하는 게 지읒이 되고요. 거기에 또 한 획을 더 추가하면 치읒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옷 모양의 글자에 추가 덧붙여서 글자를 표현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아래쪽에 덧붙인 글자, 자, 아래쪽에 시옷 아래쪽에 덧붙이게 되면 이 글자가 바로 시옷과 같은 계열의 소리를 내는 글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에서의 이 글자는 유성음이라고 했습니다. 목젖이 울리는 소리지요. 목젖이 울리는 소리고 시옷과 같은 계열, 지읒과 같은 계열, 치읒과 연결되는 소리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삼각형 모양의 저 글자 반치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반치음 글자를 제가 되살려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영어에 Z 발음이 있다. Z에 해당하는 소리가 뭐냐라고 보통 질문을 하면 시옷이나 지읒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옷이나 지읒 연관되는 단어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국인의 언어 구조와 인식을 생각을 해볼 때 여기에는 영어의 Z에 해당하는 소리다. 이렇게 표기하려고 주장하고 있고 포기하면서 이러한 영어의 Z 소리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closet으로 발음되는 거, closet, shit도 아니고 짓도 아닌 closet으로 발음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그 글자를 그대로 연결시켜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모 모양의 글자 표기를 사용하면서 이 글자가 이 소리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이 글자를 읽는다고 하면 영어의 Z 발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영어의 Z 이런 소리가 우리말로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만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한번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저 소리를 되살려서 어디에서나 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를 공부한 분들은 저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만약에 자기 소리가 잘 안 날 경우에는 저 소리를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말 지읒에 있는 소리를 영어의 Z로 연결시켜서 연습을 해본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거 좀 줘, 저거 좀 줘 이런 식의 말, 저거 좀 줘 이 표현과 저거 좀 줘 이렇게 하면은 달라지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closet, close하고도 연결되겠죠. 뭐 닫혀 있다. 그래서 제가 닫혀 있다라는 한자 표현 밀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닫혀 있는 어떤 공간, close 된 공간 이런 의미도 같이 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lose가 닫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하고 발음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의 또 다른 역할입니다. 화장실을 bathroom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단어도 사용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water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수세식 화장실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물론 수세식 화장실이니까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다른 손도 좀 씻을 수 있고 이렇게는 되겠죠. 그렇지만 그 화장실의 위생관념이 좀 더 발전하고 또 화장실의 공간에 대한 많은 편의성을 추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파트, 지금 모든 거의 아파트에 그 화장실 안에서는 목욕의 기능, 물론 그 목욕탕,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목욕탕에서처럼 무슨 탕에 온탕, 맨탕 이런 것까지는 불가능하지만 욕조를 들여놓으면 욕조, 그러니까 목욕이나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배치한다면 그곳에서 어차피 물이 들어오니까 목욕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워러만 사용했던 단어에서 이제는 bath 이 발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목욕이라는 단어가 추가될 수 있는 기술적인 변화이기도 하고 기능적인 역할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다시 앞에서는 closet이라는 닫혀있는 어떤 공간의 의미였다면 이제는 목욕시설까지 하면 거의 방에 가까운 수준으로 좀 더 커지게 되죠, 공간이.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능의 변화를 생각을 한다면 WC로 되어 있는 게 bedroom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이 가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한국인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를 포함한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이 TH 발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TH 발음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우리말 디귿으로 생각하는 소리가 있고요. 하나는 시옷으로 생각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 목욕에 해당하는 단어는 흔히 번데기 발음이라고 하는 번데기 발음이라고 하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발음 기호입니다. 영어에서는 알파벳으로는 저 th에 대해서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두 개의 발음 기호를 가지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말 시옷으로 생각되면서 목젖이 울리지 않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내는 방법은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혀를 넣고 살짝 마찰시킨다는 느낌으로 소리를 내면 됩니다. 이 소리는 계속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로 표현이 됩니다. 물론 위에서 보듯이 우리말 받침처럼 되는 약한, 제가 받침으로 글자를 표기하면 이 글자는 우리말 받침에서처럼 좀 약한 소리로 흘리듯이 나기 때문에 이런 정도까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bedroom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th 발음은 우리말을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발음이지만 몇 번의 연습을 통해서 이 발음을 내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특히 이 th 발음 같은 경우에는 영어 자체에서도 이 소리가 이렇게 달라지면서 표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발음 기호로 표현했을 때만 이 소리가 이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화장실에서 두 가지 표현, 영어의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WC로 되어 있는 것과 bedroom입니다. 두 개의 내용 여러분들이 또 도구의 발전과 같이 연결지어서 기억하신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표현한 두 가지 발음, z 발음과 두 가지 발음을 기억하신다면 영어의 달라진 발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